시간에는 우리 국제통화 제도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고정환율 제도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 고정환율 제도의 한계점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요. 그러니까 역사적으로는 인류가,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세계 전체적으로 고정환율 제도를 채택하고 운영해 오다가 점점 변동 환율 제도로 옮겨가는 추세에 있었습니다. 그런 어떤 역사적 개관을 통해 가지고 국제 통화 제도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를 살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 거시경제적 차원에서 정부 국가가 생각하는 정책적인 그 경제 정책을 펼치는 데 대한 목표가 있을 겁니다. 그 목표가 무엇이냐 한번 고민해 보게 되는데요. 기본적인 목표는 대내외 균형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에 대한 무역이나 외환 거래 뭐 그런 어떤 외국 시장에 대한 거래가 없다면 대내 시장의 균형을 맞춰 가지고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모습으로 운영하는 대목표가 있을 것이고, 만약에 무역을 시작했다 그러면 대외 관계까지 다 고려한 경제 상황에 대한 어떤 안정, 그다음에 이제 그런 것들을 위해서 균형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인 목표라고 할 수 있는 대내외 균형에 대해서 고민을 할 것이다. 그런데 그 와중에 이제 대내외 균형을 맞춰주려는 상황에서, 그러니까 외국이라는 것들을 고려하지 않았는데 외국과의 무역, 거래를 통해 가지고 일어날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쭉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의 초점은 환율 쪽에 더 맞춰져 있죠. 그러니까 이게 금융 쪽 이야기를 우리 국제 금융을 공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금융 쪽에 더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그렇고요. 그러면 이제 그게 금융에 대한 연구를 한다고 해서, 고민을 한다고 해서 꼭 실물적인 부분이 실물적인 부분을 무시해도 되느냐, 그런 건 아니죠. 그러니까 원래 금융이라는 화폐라는 것 자체가 거래의 편의성, 거래의 윤활한 어떤 윤활적인, 아니면은 그 합리적인 효율적인 그런 방식들, 그런 방법들을 고민하다가 나온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개발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물 시장, 그 다음에 그 화폐 시장 동시에 균형이 되는 것도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되고요. 거기에 맞춰가지고 이제 시장이 국제사회, 국제 경제에 이렇게 개방되었을 때, 우리가 클로즈드 이코노미에서 오픈 이코노미로 가면서 대내외 균형에 대한 고민들이 커졌다. 거기에 목표를 개별적인 국가의 거시경제 정책 당국들이 고민하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역사적으로 볼 때는 1870년을 시작으로 우리 근본위 제도를 채택해 왔습니다. 그래서 뭐 1, 2차 세계대전 생기기 전까지 근본위 제도는 계속 유지됐고요. 그 전에도 엄청나게 많은 무역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그 무역이라는 게뭐 약탈적인 어떤 역사적인 흐름도 있었겠지만, 기본적인 제대로 된, 아니면은 지금 현재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무역적인 관점으로 본다면 유럽 내에, 어떤 유럽 커뮤니티 내에 거래가 되겠죠. 그때 이제 근본위 제도를 채택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1870년부터 해서 1914년까지니까 상당히 오래전 얘기이기도 하고, 이제 이제 지속 기간을 보면 상당히 오래됐죠. 그러면 이제 그 근본위 제도라는 게 금이라는 거를 스탠다드, 그 기준으로 놓고 각국의 수출과 수입에 대한 것들을 지불받는, 실질적 가치를 지불받은 거죠. 지불하고. 그러니까 물론 뭐 그게 금이라는 게 이렇게 지원을 해준다. 금이라는 게 보장이 된다. 금의 가치라는 게 있기 때문에, 가치를 가진 어떤 물건을 화폐 대용으로 쓴 겁니다. 그래서 그 근본위 제도의 기본, 우리가 공부했던 것처럼 고정환율 제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근본위 제도를 1914년까지 채택을 하다가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지나면서 1918년부터 39년까지 좀 이렇게 혼재된 양상을 좀 보이다가 국제통화제도가 조금 바뀌었고, 그러니까 근본위 제도에서 약간 변형을 가져왔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브레튼 우드라고 하는 고정 환율을 따르긴 하지만 여러 가지
양상들을 개선한 브레튼 우드 체제를 1944년부터 1973년까지 유지해 왔습니다. 이 상황들, 이렇게 흘러간 역사적인 흐름 자체들을 살펴보면서 각각의 고정환율 제도, 그 다음에 변동환율 제도의 장단점도 한번 살펴보고요. 그래서 이제 역사적으로 어떻게 흘러왔고, 우리가 앞으로는 어떤 식으로 가야 되고, 또 이제 지금 현재는 어떤 문제들이 있는데 이것들을 개선할 방법은 없는지, 더 합리적인 방법들은 없는지, 그리고 금융당국들은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브레튼 우드 체제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1973년까지 유지됐고요. 브레튼 우드 체제 이후에 그게 붕괴된 다음에 이제 각가지 얘기들이 나옵니다. 그 브레튼 우드 체제가 기본적으로 고정환율 제도를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그냥 생각하고 있는 변동환율 제도 그 자체는 그 이후에 고려 사항이었고 그 이후에 펼쳐져 온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도 완벽하게 변동환율 제도를 유지하고 있는 나라들을, 그러니까 그 이론적인 변동환율 제도를 유지하고 있는 경우를 참 찾아보기가 어렵고요. 각국의 상황에 따라서 아직 고정환율제 형식을, 그러니까 그 고정환율제 쪽이 더 가깝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 국가도 있죠. 뭐 비근한 예로 중국이 있을 거고요. 그래서 이제 그 변동환율 제도를 그 이후에 브레튼 우드 체제에 의해 변동환율 제도를 우리가 맞이하게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찬성 반대가 있겠죠. 거기서 찬반 논리를 한번 살펴보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거와 연장선인데요. 그러니까 그 금융당국 또는 그 각국의 경제 정책 당국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냐 이거죠. 변동환율 제도를 채택했을 때, 고정환율 제도를 채택했을 때 어떤 장단점이 있느냐? 걔네들이 이제 어떤 무기를 장착하게 되느냐? 변동환율 제도를 도입함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이야기, 브레튼 우드 체제 붕괴 이후의 이야기, 그러니까 역사적으로는 그 이야기는 1973년 이후가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가 첫 번째로 살펴볼 거, 거시경제 목표, 거시경제 정책의 목표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보려고 해요. 금방 제가 언급했었죠. 그 대내외 균형이라고 했습니다. 대내 균형, 대외 균형. 그러니까 국내 시장 쪽의 균형을 달성하는 거. 그 다음에 외국과의 무역의 어떤 외환 시장의 균형이라는 것도 대외 균형으로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대내 균형, 거시경제학적 차원에서 대내 균형이라고 얘기한다면 생산량 또는 GDP 또는 소득을 결정하는 거 균형에서, 그럼 그 균형 상태, 장기적 균형 상태의 GDP 수준 또는 총 소득의 수준은 어디서 결정되느냐? 잠재적 생산량, potential output이라는 걸 정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potential output이라는 거 우리 그냥 알고 있어요. 잠재적 생산량. 그럼 이게 이제 이론적인 개념이지만 어떤 거냐 얘기를 해보면 우리 이거 계속 살펴봤던 겁니다. 생산 함수, 생산 가능 곡선을 고려해 봤을 때 우리 경제 또는 우리 국가에서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자원을 완전히 고용을 해가지고 생산 가능한 점들을 상품의 공간에다가 그려냈죠. 그때는 이제 뭐 우리 항상 2차원 그래프 밖에 그릴 수가 없으니까 평면에다 그리는 거기 때문에 2차원 공간에다가 표현을 했습니다. 그게 더 수학적으로도 직관적으로도 이해가 쉽고요. 그래서 두 가지 상품을 생산하는데 이걸 생산하거나 이걸 생산하거나. 근데 노동과 뭐 자본이라든지 각각 생산 요소, 부존 자원들은 모두 완벽하게 고용했다. 완전 고용 상태에 이르렀다는 걸 가정하에 그리면 이렇게 동그란 곡선 모양의 PPF, Production Possibility Frontier를 그릴 수 있었습니다. 그때 생산하는 생산량들, 그것을 뭐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 잠재적 생산량이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포텐셜을 현실에서 다 쓰고 있느냐? 비교한 예로 딱 한 가지만 들어봐도 우리가 고용이나 이런 것들을 고민해 봤을 때 완전 고용이 항상 일어나고 있느냐? 완전 고용을 못하게 만드는 현실적인 이유가 있죠. 그거를 경제학적으로 마찰적 실업이라고 합니다. 마찰적 실업, 구조적 실업이 있겠죠. 그런 내가 직장을 옮기는데 걸리는 시간 때문에 프릭션이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직장을 퇴직을 하고 다른 직장을 옮겨간다거나 그러면 실업 상태가 사실은 현실에도 우리가
실업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특히 경기가 나빠지거나 좋아지거나 했을 때 고용이 많이 변하게 되죠. 고용이 변한다는 거예요. 실업률이 변동된다라는 것으로 직접적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잠재적 생산량하고 생산량 그러면 이제 그 생산량을 결정하는 거 고용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 중앙은행의 듀얼 맨데이트 두 가지 그 목표 또는 두 가지 과제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듀얼 맨데이트는 바로 고용 안정, 물가 안정이었습니다. 고용 안정이라는 측면 생산량의 측면에 있는 거고 물가 안정이라는 측면은 이제 같이 화폐 시장과 동시에 어떤 현상을 발생시킬 수 있는 거죠. 기본적으로 생산량이 증가했어요. 소득이 증가했을 때 화폐의 양, 유통되고 있는 화폐의 양이 거기에 맞춰서 정확하게 증가되지 않는다면 불편함을 느끼게 되겠죠. 돈이 현실에, 그러니까 현금이 현실에 없는 겁니다. 생산을 해둬도 빨리빨리 소비를 할 수 없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물론 유통 속도라는 개념도 있지만 하여튼 전체적인 화폐 공급량이 생산량, 국민 총생산에 따라가주지 못한다면 여러 가지 불편함, inefficiency 이런 비효율을 초래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거기에 따라서 물가도 변동을 하게 되겠죠. 중앙은행이라고 해서 신처럼 모든 상황에 대해서 정확히 예측하고 그만한 통화량들을 계속 지속적으로 꾸준히 정확하게 공급해주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현실적으로는 이제 그런 부분들 예상 GDP 성장률 뭐 이런 것들 항상 우리가 인터넷 매체나 아니면은 뭐 그 신문이나 TV 같은 거 경제신문 또는 그런 곳에서 많이 발표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세계적인 비교도 많이 하고요. 그 이유가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거죠. 중앙은행이 그것을 정확하게 예측을 하고 거기에 맞춰서 통화량 조정을 해주는 것. 그래야 물가가 안정되는 거니까요. 그런 의미에서 듀얼 맨데이트 중에 하나 물가 안정이다. 그 물가 안정이 통화량 공급이나 뭐 공급의 변화를 통해서 그렇게 만들어줘야 되는 이유 중에 한 가지 생산물에 대한 증가, 그러니까 안정적인 고용을 통해서 경제가 이렇게 성장해 나가도록 만드는 것, 그게 이제 거시경제학적인 가장 큰 두 가지 목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정책적인 목표가 되겠죠. 다른 것들은 다 시장에 알아서 흘러가도록 제대로 내버려 두고, 만약에 제대로 내버려 둔다고 하더라도 중앙은행의 역할, 그러니까 통화량에 대한 기본적인 조정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완전 고용 상태에서 계속 경제가 성장해 나가는 것, 그러면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Sustainable Economic Growth입니다. 그게 이제 완전 고용 상태가 있는데 포텐셜 GDP가 있겠죠. 그러니까 잠재적 생산량이 있어요. 근데 현실적으로 경기가 너무 과열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질 수 있습니까? 이건 평균적인 이상으로 쥐어짜내는, 그러니까 부존자원 이상의 역할을 하게 만드는 경향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근로 시간이 늘어난다거나 아니면 근로의 그 인텐시티, 그 강도가 증가하게 되는 거죠. 그게 기본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학문적으로 생각하는 어느 정도 하루에 8시간의 노동, 그거 이상 12시간, 18시간의 노동을 시키게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데 그게 장기적으로 가능하냐라는 겁니다. 건강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그런 어떤 혹사를 통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번아웃 된다고 하죠. 그렇게 해서 이제 더 이상 경제 활동을 제대로 할 수 없게 되는 거. 그런 현상들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지속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장기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물론 뭐 우리 공부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시험이 왔다 그러면 벼락치기를 하죠. 벼락치기 하는 거에 대해서 아웃풋이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확률적으로 어떤 게 좋냐? 꾸준하게 하는 게 훨씬 더 좋겠죠. 그리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그 지식을 내가 이해를 하고 아주 분석적으로 그 도구를 이용해서, 학문이 가르쳐주는 모형의 도구를 이용해서 지속적으로 무언가에 대해서 고민하고 분석하는 능력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꾸준한 학습이 훨씬 더 큰 효과를 볼 수 있다라는 것하고 비교가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속 가능한 자원의 이용, 그러니까 딱 완전 고용 상태, 이론적인 그런 부분들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더 된다? 그러면 경기 과열이 일어나죠. 그 경기 과열은 그 결과가 무엇이겠습니까?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는 겁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비능률, 그러니까 inefficiency가 거기에서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다음에 과소고용이라는 거, 과소고용하면 우리 PPF 그렸던 것처럼 PPF가 이렇게 동그랗게 그려져 있다면 그 선상에 있어야지 완전 고용 상태의 생산량이 될 텐데,
그 안쪽 점들 우리 놀고 있는 사람이 많다라는 거죠. 실업이 높다라는 겁니다. 어떤 이유에서 그 시스템이 잘못돼가지고 구조적으로 실업이 발생했다라고 할 수 있죠. 그런 어떤 구조적인 부분들을 어떤 정책 당국이 잘 해결을 해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사회의 관습이라든지 그런 인스티튜션이라고 하는데, 관습 법률 체계 뭐 이런 것들, 도덕 이런 것들 때문에 완벽하게 그런 노동시장이 완벽하게 작동하지 않을 수 있다. 사람들이 하는 행동이기 때문에 그렇고, 그거를 이제 과학적으로 자꾸 분석을 하려다 보니까 뭐 이론적으로 이렇게 쉽고 깔끔한데 현실은 그렇지 않죠. 복잡하고 아주 분석하기 어려운 부분들, 아주 예외적인 부분들도 항상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 상황, 거시적 경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이제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데요. 경제 정책 당국들이. 근데 이게 안정적이지 않다라는 겁니다. 균형 상태에 있으면 좋은데 현실적으로든 아니면 이론적으로든 이게 그 상태를 만들기 어렵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근본적으로는 어떤 문제가 있느냐? 총 수요가 불안하다. 다른 말로 해서 우리가 제대로 된 경제 성장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거기에 대한 판단을 못하고 있다. 고용이 제대로 안 이루어지고 있다. 구조적인 실업이 발생하고 있다라면 그런 불안전 상태에 있는 수요, 그게 수요겠죠. 지출에 대한 부분이니까요. 그때 그 수요를 야기할 수도 있고 생산적인 측면에서도 불안정한 상태에 놓여 있게 됩니다. 그럼 이거는 기본적으로 뭐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느냐? Economic fluctuation. 그러니까 물가 수준이 아주 큰 폭으로 변화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그게 뭐죠? 사실 가격이 균형 상태에 딱 놓여져 있으면 모두가 편안합니다. 누군가가 미래를 예측을 잘해가지고 로또를 맞아서 아주 큰 이익을 볼 수 있는 상황이 적다는 건 뭐겠습니까? 안정적이라는 거죠. 어떤 사람은 열심히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의롭지 않게 실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 실패라든지 아니면 그 예상하는 수익을 제대로 못 내는 경우가 있죠. 그 불공정하지 않습니까? 경쟁이 똑바로 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완전 경쟁이라는 시장의 어떤 아이디어를 가지고 온다면 불안정 경쟁 상태에 놓여 있을 때 문제가 뭐냐? 가격에 대한 예측 또는 가격이라는 거에 대한 믿음. 가격이 안정적이지 않다. 가격이 크게 변한다. 인플레이션, 디플레이션이 자꾸 생기고 경기가 그것 때문에 영향을 받고 경기가 아주 심하게 변동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경제적 그 거시경제 주체, 정책 주체들의 제대로 된 현실 해석과 판단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이런 내균형적인 부분 말고 대외 균형적인 부분을 한번 또 고민해 볼 수 있겠죠. 첫 번째로 실무시장에서의 대외 균형이라고 하면 수입 수출 균형입니다. 그러니까 경상수지가 흑자가 나기도 하고 적자가 나기도 합니다. 국제 수지표에서는 그게 자본 수지의 적자와 흑자로 만회되기 때문에 거의 이제 그 수지표, 국제 수지표 상에는 0이 되지만 경상수지가 계속 흑자일 때 어떤 현상이 있을 수 있죠? 국내 화폐 가치가 올라가가지고 상대적인 우리 물건 가격이 비싸져서 자동적으로 가격이 조절될 수 있는 상황에 놓여지게 될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어떤 그 경상수지 흑자나 적자가 너무 큰 경우, 지속적인 경우 어떤 현상이 벌어질 수 있죠? 외국에 대해서 우리가 자꾸 수입이, 그러니까 순수출이 적자다. 그러면 그 마이너스 가치를 지불하기 위해서 자꾸 빚을 내야겠죠. 외국에서 부채를 들여와야 됩니다. 아니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산을 팔아야겠죠. 다시 개별적인 상황으로 생각을 해볼게요. 내가 소득이 있는데 소득 이상으로 지출을 합니다. 사고 싶은 것들이 너무 많아서, 필요한 물건들이 너무 많아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사고 싶은데 현금이 없다면 빌려가야 되는 거죠. 그런 현상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궁극적으로 생겨있는 부채와 또 어떤 사람은 그 자산을 가지고 있겠죠. 어떤 국가들. 그런 어떤 불균형을 만회한 상태. 그걸 통해서 환율이 안정될 수 있으니까. 교환 비율이 안정될 수 있으니까. 가격이 안정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너무 큰 적자와 흑자는 장기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야기할 수 있는데 그런 데 대한 균형에 대한 정책들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 무역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한번 고민해 볼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장기적으로는 어떤 문제가 발생해? 계속 지속적으로 우리가 무역 적자를, 그러니까 경상수지 적자를 보고 있다. 그럼 결국 어떤 상태가 벌어질 수 있죠? 모라토리움을 선언해야 되는 사태가 벌어질 수 있습니다. 내가 장기적으로 임금이 안정돼 있다면 내가 어느 수준상의 마이너스 통장은 만회가 가능하다 이거죠. 근데 그게 쌓이고 쌓여가지고 계속 지속적으로 된다면 결국은 내가 지불 불능 상태에 놓여 있게 되는 겁니다. 나의 평생 소득이 어느 수준인데 평생 소득 이상을 빌리고 있다면 그 사람은 파산할 수밖에 없는 거죠. 기업도 마찬가지고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이제 국가적으로 모라토리움을 선언한 경우 몇 번 있었죠. 근데 그런 것처럼 이제 위험한 상황에 놓여지게 되고 그 여파는 단 그 나라, 그 모라토리움을 선언한 나라 아니면은 그 나라에 돈을 빌려준 채권국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현재 상황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그렇죠. 국제 외환 시장에 영향을 주고 거기에 환율의 변화를 아주 크게 보기 때문에 누구는 대박 맞고 누구는 쪽박을 차게 되는 그런 이제 현상이 벌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우리가 고민하고 있는 거 대내적인 균형에 맞춰서 대외적인 균형도 국제 간의 거래를 생각한다면 아주 중요한 부분이다라는 겁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살펴볼 거는 개방 경제 하에서 우리가 어떤 환율 제도를 채택했을 때 어떤 이득과 어떤 나쁜 점들이 있는지 허와 실을 허와 이득과 실 실질적인 이익과 폐해 같은 것들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고정환율 제도 우리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거 바로 얘기할 수 있죠. 네. 만약에 경제를 오픈을 했어요. 경제를 오픈했는데 오픈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역만 허가할 수 있어요. 금융이나 자본에 대한 자본 시장을 개방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고민을 해보면 장기적인 성장을 하기 위해서 외자 도입을 하는 거, 자본이 들어오게 만들어 주는 거죠. 그리고 그 자본이 그러니까 외국 자본을 유치함을 통해서 국내의 자본가들에게 경쟁을 붙이는 효과도 볼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자면 원래 기본적인 원리를 생각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경제학에서 가장 우리가 유토피아적인 어떤 현상을 아니면 상황을 생각하는 거 완전 경쟁의 상황입니다. 그리고 독점 기업이 있다고 했을 때 독점 기업을 가장 정상적인 상태로 아니면 사회에 이로운 상태로 만들기 위해서는 정부가 텍스를 매겨도 안 되고요. 정부가 보조금을 줘서도 안 됩니다. 다 그 모든 이득들이 독점 기업에게 돌아갑니다. 왜냐하면 독점 기업이라는 놈이 시장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독점의 장점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거나 시장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가격과 소비자 잉여, 생산자 잉여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독점 기업이 가지고 있는 또 특징은 자기 혼자 시장에서 파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권력을 휘두를 수 있다. 그 권력을 휘둘러서 자신의 이득을 극대화시킬 수 있다. 그 상황에서 정부가 개입을 하더라도 그 상황을 악화시킬 뿐이다. 라는 게 결론입니다. 짧게 이야기하자면. 근데 그 독점 기업을 길들이는 제일 좋은 방법은 뭐겠습니까? 경쟁자들을 데리고 오는 거죠. 경쟁자들이 어디에 있다고요? 바깥 세상에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세계적인 글로벌 독점 기업이라면 또 얘기가 달라지겠지만 말입니다. 근데 이제 그래서 이제 자본시장도 마찬가지예요. 국내에서 큰 자본가가 있고 그 자본가의 그런 만약에 홀로 남아 있다면 그 사람의 이득은 아주 클 겁니다. 이자율도 되게 상대적으로 높을 수 있고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이제 외자를 도입한다. 할 수 있는 방안이 생긴다. 자본시장을 개방한다. 그러면 세계에 있는 모든 자본가들이 들어올 거고요. 그럼을 통해서 안정적인 자본시장의 가격을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 입장에서 자본 이동을 허용하는 거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요. 그 다음에 우려되는 부분은 우리나라의 자본시장 자체, 우리나라 경제 자체가 너무 작다 보니까 외국이 들어와가지고 아주 스페큘리티브 어택이라고 하죠. 투기적인 어떤 공격적인 투자를 함을 통해 가지고 자본시장을 붕괴시킬 수 있는 상황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 역량도 함께 고민해야 되지만 장기적이고 아주 그런 악의적인 현상에 대해서는 고민하지 않는 상황이라면 허용하는 것이
안정적인 대외에 대한 대외 균형에 대한 안정적인 고려 사항이 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제 자본 이동은 허용했는데 고정환율제를 유지한다. 자본 이동을 유지했는데 변동환율 제도를 유지한다. 이랬을 때 장단점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해 볼 건데요. 첫 번째로 이제 고민하는 거, 자본 이동이 자유로운 동시에 환율을 고정하는 고정 환율 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경우는 어떨까? 지난 시간에 딱 봤던 그 내용입니다. 국내 시장에 대한 대내 균형에 대한 정책을 실행할 수 없다. 내가 하나의 도구를 잊어버리게 되는 거다. 고정 환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된다고 그랬죠? 외국 이율, 수익률 R 스타와 RF, R 스타와 R 그걸 동일하게 맞출 수 있도록 환을 공급하거나 공급을 늘리거나 줄이거나 해야 됩니다. 그거를 이용하는 거 중앙은행이 통화를 통해서 통화 공급의 조절을 통해서 만들어낼 수 있었죠. 그게 이제 되다 보면 국내에 생기는 국내 경제에 대한 어떤 정책적인 툴, 정책적인 어떤 목표, 그 목표를 이룰 수 있는 방법이 사라지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변동환율 제도를 취한다? 그러면 R은 R스타와 같아지는 점만큼 우리가 통화를 공급해야 된다라는 그런 부담, 그런 어떤 하나의 도구가 우리한테 오게 되고 그 도구를 어디에 쓸 수 있느냐? 국내 시장의 물가 안정, 고용 안정 이런 측면에 사용해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고정환율 제도 변동 환율 제도의 가장 큰 어떤 차이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변동 환율 제도를 선택함으로써 이제 자유로운 국제 시장의 투자를 우리가 받아들일 수도 있고 우리가 투자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국내 시장, 국내 통화 시장, 통화 정책에 대한 어떤 통제력을 가질 수 있는 장점이 생기게 된다라는 거죠. 이렇게 고정환율 제도, 변동환율 제도에 대한 비교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정리할 수 있는 것 한 가지는 여기 이제 세 가지 목표가 있을 수 있죠. 개방 경제를 이용하면서 세 가지 목표를 우리가 고민해 볼 수 있습니다.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환율 안정이죠. 환율을 안정시키는 거. 환율 안정에서 제일 좋은 건 뭐겠습니까? 고정환율 제도. 환율이 아주 심하게 변하는 거 너무 불안해서 안 좋아요. 이렇게 국가적으로도 그게 아주 큰 위험 요소라고 한다면 고정환율 제도를 채택해서 환율을 안정시키는 거 가능합니다. 변동환율 제도, 환율 안정에 대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없죠. 그저 시장이 아니면 다른 국내의 어떤 펀더멘털이라고 하는 기본적인 거시적인 변수들이 안정적이고 경제가 아주 제대로 흘러가서 환율 자체가 안정되는 것을 바라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우리가 변화시킬 수 없다라는 거죠. 경제 정책 당국이요. 그 다음에 말하는 거 국내 목표, 그러니까 듀얼 맨데이트에 관련된 통화 정책이요. 그러니까 고용 안정, 물가 안정. 그 부분이 하나의 개방 경제 하에서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경제 정책 당국으로서 고민해야 될 또 한 가지 항목이고요. 마지막에 이제 국제 자본 이동의 자유입니다. 자본이 자유롭게 수익률이 높다면 우리나라 와서 투자하고 다른 나라의 수익률이 높다면 우리가 가서 투자해서 그 수익률을 취하게 되는 거죠. 그 세 가지 목표가 있다면 이 목표를 얘기하는 이유, 거시경제학적인 측면 또는 우리 국제금융론에서 얘기하고 고민하고 있는 바 이 세 가지입니다. 제대로 환율이 움직이고 있냐, 환율을 어떻게 움직이느냐, 장기적으로는 어떠냐, 단기적으로는 어떠냐, 그 다음에 이제 환율 제도가 어떨 때 얘네들은 어떤 식으로 바뀌어 가느냐에 대해서 우리가 쭉 지금 한 학기 동안 쭉 공부해 보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세 가지 상당히 중요합니다. 세 가지 목표가 있을 수 있다. 환율 안정, 그 다음에 국내 경제의 안정, 그렇죠? 듀얼 맨데이트를 지키는 거, 고용 안정 또는 물가 안정, 국내 경제. 그 다음에 환율, 대외 경제적인 측면에서 환율이 안정되는 거. 그다음 그 와중에 자본시장의 개방, 국내 자본시장이 개방되는 거. 국내 자본시장이 개방되는 거 어떤 점에서 중요합니까? GDP 성장에 대해서 상당히 중요하죠. 국내 경제시장이 안정적이고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희망이 있다면 많은 사람들이 국내 경제에 투자하려고 들어올 겁니다. 그 투자는 뭐를 의미합니까? 우리 경제 성장이 아주 가속화될 수 있음을 의미해요. K 자체가 증가하게 되는 거니까 GDP 자체가 아주 바람직하게 증가할 수 있게 되겠죠. 요 세 가지 목표가 있을 수 있는데 요 세 가지 목표가 이런 그림과 같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고정환율 제도를 취하면 환율 안정을 가져올 수 있죠. 환율 안정을 바로 가져올 수 있어요. 그럼 뭐 두말하면 아주 뭐 당연하게 우리가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우리 자본 그 국내 시장에 대한 통제죠. 국내 시장의 안정을 위한 통제. 자본 통제를 한다면 통화 정책의 자주성과 환율 안정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본 시장을 오픈하지 않는다. 자본 시장을 오픈하지 않고 그냥 막아버렸다. 그럼 두 가지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 그게 뭐냐고? 환율 안정하고 통화 정책의 자주성. 외환이 들어오지 않으니까 통화 정책을 국내에 쓸 수 있습니다. 거기다가 환율도 안정되겠죠. 다음으로 또 어떤 방법이 있겠습니까? 변동환율 제도를 채택하는 거죠. 이론적으로 완벽한 변동환율 제도를 채택했을 때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자유. 자본 이동이 아주 자유롭죠. 자본 이동을 막지 않습니다. 자본 통제를 하지 않고 거기에도 불구하고 국내 통화 정책을 아주 국내 상황에 맞게 펼칠 수 있겠다. 그런데 문제가 뭐라고요? 환율 안정이 안 된다. 그래서 이 삼각형을 보시면 그 내용을 요약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쓸 수 있는 거, 그러니까 목표로 할 수 있는, 목표를 가질 수 있는 거, 환율 안정과 국내 시장의 균형에 대한 통제를 할 수 있느냐, 아니면 자본 이동의 자유를 허락할 거나 안 할 거냐. 그러면 이제 그 변에 쓰여져 있는 것들은 어떤 방식이죠. 자본을 통제하면 환율 안정도 되고 통화 정책의 자주성도 가질 수 있고, 고정환율 제도를 하면 환율 안정을 가지고 자본 이동의 자유 생길 수 있지만, 자본 이동의 자유가 있는 하에서 환율 안정을 가져올 수 있지만 통화 정책의 자주성, 그러니까 국내 시장의 통화 정책을 제대로 펼칠 수가 없다라는 단점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 표를 보시면 아까 그 표로 보시고, 그러니까 그림을 보시고 하나하나 따져 보시면 바로 이해가 되실 겁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살펴볼 거는 이제 역사적인 흐름이죠. 역사적인 흐름입니다. 그래서 대개 모형이나 이런 것들 이론적인 부분은 별로 그렇게 예전에 비해서 과하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 첫 번째로 살펴볼 거 근본위 제도죠. 근본위 제도의 근본위 제도와 함께 거시경제 정책들은 어떻게 펼쳐졌는지에 초점을 한번 맞춰볼게요. 근본위 제도가 언제라고요? 1870년부터 1914년까지. 국제 수지의 이동을 금의 이동으로 기록했다라는 거죠. 금을 그러니까 미국에 있는 은행 지하에다 갖다 놓고 사실은 장부만 바꾼 거죠. 요만큼의 금이 미국에서 프랑스로 넘어갔다. 프랑스의 금이 영국으로 넘어갔다. 이런 거 숫자만 기록을 해 놓은 겁니다. 그 자체 물건 자체를 막 옮겨가지고 했던 건 아니고요. 1870년, 1914년 그때 금본위 제도를 하고 있었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금본위 제도가 가지고 있는 경제적인 특징을 한번 살펴본다면 각국의 물가가 여기에 따라 움직이게 된다는 겁니다. 물가가 경제 내에 유통되는 금의 양, 그러니까 그 유통이 직접적으로 안 되더라도 소유하고 있는 금의 양에 조정되는 경향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금의 양이 늘어나면 물가가 증가하고 금의 양이 줄어들면 물가가 감소하는, 인플레와 디플레가 요거에 금의 양의 영향을 받는 상황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물가가 변했을 때 또 다른 영향을 우리가 받지 않을까요? 받겠습니다. 결국은 경상수지 자체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중앙은행에 금이 빠져나가거나 흘러 들어오는 거를 좀 그게 위험을 이렇게 발생시키니까 금의 여왕에 맞춰가지고 물가가 바뀌고 그 다음에 경상수지에게 영향을 주게 되니까 그걸 안 하려고 불태환 정책을 펴게 되는 거죠. 우리 잠깐 거기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습니다. 환율이 갑자기 변한다거나 국내 물가 수준이 자꾸 변하는 걸 막기 위해 가지고 불태환 정책을 펴는 경우가 있죠. 그러니까 유입되는 외환을 막기 위해서 경상수지가 흑자였을 때 우리의 자산을 판다거나 산다거나 하는 조정을 통해서 경상수지 흑자와 적자를 조절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직접적으로 우리나라의 통화량이 증가해가지고 물가가 막 크게 변화되는 걸 막을 수 있었죠. 그래서 각국의 중앙은행들이 금 유출과 유입의 양을 낮추기 위해서, 크게 바뀌는 걸 막기 위해서
금융계정, 그러니까 자본계정 쪽에 있는 자산들, 뭐 준비자산이든 비준비자산이든 이런 그 중에서는 비준비자산이 되겠지만 금융자산에 영향을 계속 주는 그런 정책을 피는 경향을 보였다라는 겁니다. 근데 아주 역사적인 경우고요. 예, 그 오랜 옛날에도 이런 일들을 직접적으로 했다라는 거죠. 사람들이 직접적으로 느끼고 거기에 대해서 필요성을 느껴서 직접적으로 그런 행위를 해왔습니다. 다음은 아까 금방 얘기했던 건데 금의 유입이나 유출에 따라서 물가가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재화의 흐름 또는 경상수지 자체도 같이 흘러가게 됩니다. 금의 유입은 물가를 상승시키죠. 금의 유입은 물가를 상승시키고 금의 유출은 물가를 하락시키는 경향이 기본적으로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아까 금방 얘기했던 것처럼 비준비자산이든 그런 항목에 있는 것들을 경상수지 흑자가 나가지고 수출해서 본 금의 유입이 물가가 상승하고 상대적인 외국 물가가 하락할 테니까 그렇게 된다면 우리의 물가는 상승하는데 상대적으로 외국의 물가가 감소했다면 어떻게 되는 거죠? 자국의 재화는 상대적으로 비싸진다라는 거죠. 물건의 가격이 올라갔어요. 상대적인 물건 가격. 그럼 우리나라 물건 가격이 올랐다라는 거죠. 그러면 상대적인 가격이 올랐다면 가격 경쟁력이 없다는 거죠. 경상수지가 개선되지 않고 원래 흑자였다면 좀 그 흑자 폭이 감소되는 그런 현상을 보일 거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기본적인 이런 상황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정책을 피는 경우, 이런 정책을 기본적으로 펴왔고, 사람들이 그때는 아니면 중앙은행이나 아니면 정책 당국들이 어떤 식으로든 균형을 맞추려는 노력을 해왔어요. 그런 데 대한 두려움이 아주 컸던 거죠. 우리나라의 경제 포텐셜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너무 많은 빚을 진다는 거, 그리고 금이 자꾸 빠져나간다는 것도 두려워했고, 금이 자꾸 많아지는 것도 두려워했습니다. 그렇죠? 그럼 갑작스런 금의 양 변동은 상당히 우리가 국내 경제를 조정하기 힘든 위험들로 가득 차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래서 이런 근본이 제도 하에서는 어떤 정책들, 어떤 기본적인 룰, 그 기본적인 규칙들을 지키고 있었는지 살펴보면 만약에 수입으로 어떤 물건을 해왔다 그러면 그 가치를 어떻게 한다고요? 금으로 갚는다는 거죠. 금을 보내주는 거죠. 그 유출되는 그 자금을 얻기 위해서 금으로 직접 지불하지 않고 어떤 식으로 할 수 있다? 국내 자산을 매각할 수 있습니다. 왜요? 금의 유입을 통해서 국내 통화량이 증가하고, 그죠? 그럼 물가가 상승되고 여러 가지 이제 악영향들이 있으니까 국내에 자산을 갖다 파는 거예요. 그걸 통해 가지고 화폐 공급 감소시키는 역할을 하고 이자율도 상승을 시키고, 그래서 경상수지 적자에 상하는 수입 대가를 지불하고 금이 빠져나가는 상황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금이 빠져나가는 상황을 고려했을 때 그 자금을 얻기 위해서 우리나라 자산을 파는 거죠. 금을 그냥 주는 게 아니라. 그럼 그게 물가에 대한 영향을 상쇄시켜 준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금의 유출이 낮아지거나 금의 유출이 하락되는 그런 현상을 볼 수 있습니다. 금이 유입되는 경우에도 딱 반대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런 금 준비금 이런 것들이 감소하는 거. 이런 아이디어는 또 외환 준비금이라고 우리가 생각했던 1997년쯤에 발생했던 IMF 외환위기 때처럼 갑자기 외환고가 고갈되는 상황을 막는 그런 방어하고 똑같은 논리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때는 물론 뭐 실물적인 흐름 때문에 문제가 생긴 건 아니었고 금융적인 문제였지만 그 방어하는 자세 또는 태도 그거 자체가 그렇다라는 거고요.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살펴볼 거 두 양방향으로 우리가 고민해 볼 수 있다 이랬죠. 그러니까 적자가 났어요. 경상수지 적자가 나면 금이 빠져나갈 텐데 금을 보내는 대신에 우리나라 자산을 팔아가지고 그걸 만회한다. 그런 어떤 동기들이 있었는데 그 경우에는 아주 적극적으로 정책 당국이 가담을 하지만 그 반대의 경우에는 좀 그럴 요인들이 적었다라는 겁니다. 만약 모든 국가가 누구는 적자를 보고 누구는 흑자를 봤다면 거기에 대해서
동시에 외환시장 전체적으로 세계적인 균형을 통해서 아주 쉽게 그게 달성이 되겠지만 한쪽 방향의 동기는 아주 큰 반면에 반대쪽 방향의 동기는 적다라는 거죠. 여기서 경상수지가 적자가 나는 국가들에 대한 태도 또는 거기에 따른 경제정책 당국은 이렇게 할 요인들이 아주 컸다라는 거고요. 그 반대의 경우는 금 준비가 자꾸 증가한다 이러면 금 자체가 실물이기 때문에 금 자체가 이자율을 아니면 수익을 창출하지 않습니다. 근데 자국 자산은 이자를 가지고 있죠. 거기에 대한 수익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이자율에 대한 기회비용이 있고 그 기회비용을 만회하기 위해서 함부로 이렇게 똑같은 정책을 반대 방향으로 펼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금준비금이 증가하는 경우, 금준비금이 증가하는 경우, 반대 방향의 상황의 경우에서는 이렇게 불편 정책 이런 것들을 해줄 유인들이 작았다. 그래가지고 전체적으로 균형을 맞추기는 국제적인 균형을 맞추는 데는 좀 어려움이 있었다라는 상황을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고 이제 역사적으로 본다면 우리가 아주 중점적으로 시작했던 부분은 대내 균형인데요. 그 대내 균형에 대한 모든 고려, 균형적인 어떤 정책 형성 또는 개발 또는 펼침, 실행 이런 것들이 제대로 역사적으로는 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경제학자들이 바라봤을 때 이제 목표라고 한다면 이런 것들의 목표를 뒀어야 되지 않냐. 근데 역사적으로는 잘 그렇지 않다. 그다음 두 번째가 이제 양차 세계대전 사이에 과도기처럼 있었던 1918년부터 39년 사이. 원래 1914년에 세계대전 때문에 근본위 제도가 폐지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18년부터 다시 그런 비슷한 류의 근본위 제도가 다시 시도됐는데 얼마까지 한 20년 갔네요. 20년 정도 가고 끝났습니다. 39년. 그렇게 근본위 제도를 어떤 국가들끼리 전쟁통이니까 아주 정신이 없었고 무역에 대한 어떤 문제라기보단 각국의 어떤 전쟁 상황, 정치적인 해결 과정에 있었기 때문에 경제 상황은 그렇게 썩 바람직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국가적인 어떤 그 의견 조합이나 이런 것도 별로 그렇게 좋지 않았고요. 또 거기다가 중간에 있었던 게 뭡니까? 1930년대 쪽에 있었던 경제적인 혼란이 있었죠. 생산과 고용 감소가 아주 크게 일어났죠. 공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여러 가지 경제적인 문제가 있었는데 그 시절이 암흑기 또는 어떤 과도기 이런 것들 전쟁통 사이였기 때문에 제대로 펼쳐진 건 없었고 근데 기본적으로 미국이 고정환율 제도를 시도했고 여러 가지 이제 역사적인 흐름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발전돼 가지고 역사적인 흐름이 있어서 1944년에 이르러서야 브레튼 우즈 체제가 시작이 됩니다. 이것도 한 30년 됐죠. 30년가량 유지됐습니다. 브레튼 우즈 체제가.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브레튼 우즈라는 동네가 있어요, 미국에. 그 동네 이름을 땄습니다. 뉴햄프셔 주에 있는데 그게 44년 7월이었습니다. 1944년 7월에 미국에서 국가들이 44개국에서 대표들이 모여가지고 고안을 해서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 달러를 기준으로 두고 거기에 대한 고정환율을 매기고 거기다가 달러에 대한 금 가격을 고정을 해가지고 근본이 제도인데 거기에 연동하는 화폐 단위 하나를 두고 그걸 통해서 이제 거래를 유지하겠다라는 거죠. 그럼 기본적으로는 고정환율 제도고요. 그 원칙에 대해서는 다 동의를 한 겁니다. 거기에 이제 덧붙여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기구를 이때 우리가 많이 들어본 기구 이름들인데요. 세 가지 기구를 발족시킵니다. IMF, 월드뱅크, WTO. WTO는 최근 이름이죠. 그때 만들어진 거는 GATT였습니다. IMF는 알고 계실 거고, 국제통화기금이죠. International Monetary Fund입니다. 그 다음에 세계은행 월드뱅크고요. 가트,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이죠. General Agreement of Tax and Tariff and Trade 이럴 겁니다. GATT고요.
그 GATT가 이제 새로 바뀌어서 월드 트레이드 오거나이제이션 WTO로 바뀌게 됐죠. 요것들 이 기구가 설치됐다는 것만으로도 아주 큰 발전 또는 시작점이었습니다. 근데 기본적인 고정환율 제도의 틀은 벗어나지 못했다. 네. 그럼 IMF 하는 거 뭡니까? 예, 우리 IMF 금융위기 IMF가 했던 거 딱 기억하시면 뭐 생각나면 되겠습니다. 국제 수지가 계속 적자가 나거나 이제 어떤 경제적인 문제가 생긴 나라에게 자금을 빌려주는 거죠. 펀드입니다. 그러니까 돈을 모아놨어요 지금. 돈이 있습니다. IMF 안에. 그 돈을 빌려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환율에 대해서 그 국가의 환율을 하락시키는 거, 평가 저하시키는 역할을 하고요. 거기다가 각각 여러 가지 국내 경제 문제에 개입하게 됩니다. 그 경제 운영에 대한 어떤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그거를 스크리닝을 하죠. 이렇게 잘하고 있나. 그래서 뭐 문제는 저희 IMF의 그런 관리 감독 체계는 빨리 끝났습니다. 왜냐하면 경제가 아주 원 상태로 빨리 신속하게 회복이 됐기 때문인데요.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IMF가 하고 있는 일들이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경제적으로 문제가 있는 국가한테 돈을 빌려주고 거기에 경제 정책이나 어떤 경제 운영에 대해서 조정한다, 관리 감독한다. 그죠? 회원국 몇 국이 있고 이런 것도 이제 위키피디아나 뭐 이런 거 찾아보시면 쭉 나옵니다. IMF에 대한 얘기들 궁금한 점 있으면 한번 살펴보시고요, 찾아보시고요. 그래서 이제 그 IMF가 1944년 브레튼 우즈 체제가 발족되면서 시작되었다. 그런 역할을 하는 그 기관이다. 뭐 이 정도까지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그 브레튼 우즈 체제의 한계 또는 그 특징 뭐 이런 것들을 한번 고민을 해보자면, 금융시장에 위기가 올 것 같다 이랬을 때, 변동이 생길 것 같다, 이걸 피하기 위해서 국가들이 종종 자본의 이동을 막았습니다. 그걸 딱 그 국가 자체에서 금지를 시켜버리는 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역은 계속했어요. 무역은 자기네들 경제 상황에 이득을 준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브레튼 우드 체제에서 자주 일어났던 상황으로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본 시장을 자꾸 닫는, 자본의 이동을 원활하게 하지 않는, 한계를 두는 그런 일들을 많이 만들었고, 경상 거래에 있어서는 아주 장려하면서 그러니까 오픈 경제를 만들려는 노력들을 많이 해왔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중요한 점은 우리가 배웠던 고정환율제도의 한계에 대해서 바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브레튼 우즈 체제 하에 미국의 형제죠. 고정환율 제도를 가지고 있죠, 미국은. 그럼 미국 이외의 국가들은, 미국 이외의 국가들, 미국 같은 경우에는 금과 연동이 돼가지고 가격이 매겨져 있지만 뭐 그 가치나 뭐 이런 것들 조정하는 파워가 있었기 때문에 미국 말고 미국 이외의 국가들은 그 고정환율 제도에 갇혀 있는 것, 딱 묶여 있는 것 때문에 국내 경제를 아우르는 정책들, 경제 정책들을 펼치기 어려웠다. 그 고정환율에 대한 한계를 당연히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체크해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통화 정책을 못 쓰니까 재정 정책을 주로 써왔다. 단지 금융시장에 우리 할 수 있는 게 그 브레튼 우즈 체제 하에 브레튼 우즈 고정환율 제도 하에서 쓸 수 있는 각국의 금융 정책은 IMF한테 돈 빌리거나 펀드에다가 그 돈 맡겨놓거나 이런 거 하는 것밖에 없었다라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 대내 균형과 대외 균형, 동시 균형을 달성하기 위해서 정책들을 쓸 수 있을 텐데요. 요거를 하나의 그래프로 요약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그래프에 이제 수평축은 국내 지출이라고 그래갖고 C 플러스 I 플러스 G, 지출 중에 국내 지출에 해당하는 것들을 나타내고요. 그래서 국내 지출 A라고 마크해서 X축, 그러니까 수평축에다 담았습니다. 그 다음에 환율이 있겠죠. 거기에 이제 II 커브, XX 커브를 그렸는데요. 뭐 여기선 직선으로 표현되어 있지만 요 네 가지 구간의 그 국내 지출의 크기와 환율의 크기의 점에 따라서 어떤 균형점이 있을 건데 그게 1점이죠.
그 1점에 있으면 뭐 아주 완벽한 상황입니다. 국내외 균형이 달성된 상황이죠. 여기 그래프에서 보시듯이 GDP 수준이죠. 그러니까 포텐셜, 뭐 풀 인플로이드 아웃풋, 그래서 Y가 YF랑 같아지는 그 점, 그러니까 국내 시장에 아주 바람직한 균형점이 될 거고요. XX는 경상수지, 그리고 그 커런트 어카운트, 그 자체가 어떤 수준을 유지하면 대외 균형이 이루어질 거다라는 거죠. 그 실물 시장의 균형을 통해서 외환 시장의 거래와 이런 혼란 같은 것들을 줄여줄 수 있는 아주 대내외 실물 시장의 균형을 상상하고 있는 그 그래프가 그 직선들이 되겠습니다. 곡선 각 곡선들이요. II는 국내 시장의 균형점, XX는 대외 시장의 균형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내 지출 A의 수준에 따른 환율 요거 자체의 변화죠. 그러면 이제 첫 번째 1점에 있으면 균형점에 있어서 아주 바람직한 상태입니다. 그럼 구역 1을 한번 보실까요? 국내 지출이 어떤 수준의 균형 수준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환율이 높은 경우가 되겠죠. 되셨나요? 국내 시장은 과다 고용되어 있는 상태. 그렇죠? 이게 적정한 국내 시장의 균형. 그러니까 II 커브 오른쪽에 있으면 과다 고용, 왼쪽에 있으면 과소 고용이 될 거고, XX 축에 있으면 왼쪽에 있으면 경상수지 흑자, 오른쪽에 있으면 경상수지 적자가 되겠습니다. 그 균형점을 나타내는 게 XX다. 그죠? 그럼 그게 그 구역이 나눠져 있죠. 과잉 고용, 실업, 요게 II를 기준으로 위쪽이냐, 오른쪽이냐, 왼쪽, 우측 쪽에 있느냐, 아니면 아래쪽 축에, 우측 쪽에 있느냐, 아래쪽 축에 있느냐에 따라서 과잉 고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역 1, 2를 보면 과잉 고용이라고 다 적혀져 있죠. 그리고 이제 구역 1을 볼 때 XX 커브의 좌측에 있다 그러면 국경상수지 흑자가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과도하다라는 건 일정한 수준 이상이라는 거죠. 어떤 수준 정도까지는 우리가 균형 상태 또는 바람직한 상태로 보는 거고, 그거 이상으로 경상수지 흑자가 나는 겁니다. 그러면 구역 4와 비교해 보면 경상수지는 흑자가 나지만 실업 상태에 있는 거죠. 그렇게 네 부류로 나눠 볼 수 있겠다. 되셨나요? 그러니까 국내 시장의 균형 상태 선인 II, 대외 시장의 균형 상태인 XX 사이의 구역들 4개를 나눠가지고 어떤 상황인지 우리가 나눠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균형점 1은 아주 우리가 바람직하게 그 정책적으로 거기에 가고 싶어하는 점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음 거 그래프를 한번 살펴본다면 대내외 균형을 초래하는 정책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는데요. 그러면 이제 환율, 만약에 1점에 있었다면 상관이 없지만 만약 2점에 있었다. 2점에 있었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거죠. 그러면 2점은 어떤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까? 아까 직접 보셨던 그래프 2점이 어느 상황이죠? 구역 3, 실업이 존재하면서 과도한 적자가 나고 있는, 경상수지 적자가 나고 있는 상황이죠. 그죠? 적자를 많이 만회하기 위해서 평가절하하는 그런 정책. 평가절하가 있으면 일로 옮겨갈 수 있겠죠. 평가절하와 함께 어떤 것들이 있어야 되죠? 어떤 것들이 있어야 됩니까? 평가절하와 함께 재정평창이 일어나야 합니다. 그렇죠? 근데 XX 쪽으로만 간다든가, 그러니까 국내 시장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가지고 II 쪽의 균형으로 병원에 갔을 때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거죠.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상황은 더 악화될 수 있다라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브레튼 우즈 체제 하에서 고정환율 제도, 평가절하, 그 고정된 환율을 어떤 국가가 가격을 조정하는 거죠. 아주 드물게 실행됐고 현실적으로 재정 정책을 통해 가지고 대내외 균형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진행이 됐다라는 겁니다. 대내외 균형을 달성하기 위한 거, 재정 정책을 주로 썼다라는 거고요. 근데 경제적으로 봤을 때 재정 정책만 써가지고 국내 지출을 늘리는 거죠. AA 커브 그 A 자체 C 플러스 I 플러스 G에서 재정
재정 정책을 핀다는 건 뭐겠습니까? 지위 자체를 크게 하거나 작게 하거나 하죠. 그러면 수직축에 있는 어떤 수직에 있는 그 변수들, 그 숫자들 크기만큼만 변화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로 갈지 오른쪽으로 갈지 왼쪽으로 갈지만 결정하는 건데 과연 그 원래 균형점으로 회귀할 수 있느냐라는 한계가 있다라는 것들을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브레튼 우즈 체제에서 극심한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한 게 1960년대, 70년대였고 미국이 1970년대 초반부터 무역 수지, 경상 수지, 흑자가 이제 적자로 반전되기 시작해가지고 아직까지 적자 상태에 꾸준히 놓여져 있죠. 그래서 이제 정부 구매가 증가하는 거, 재정 정책, 확장적 재정 정책을 쓰는 거예요. 그러면 총수요 생산 뭐 이런 것들 총수요를 증가시키기도 했는데 생산을 증가시키기도 했습니다. 꼭 그것 때문만은 아니겠죠. 생산이 증가한 건 뭐 기술 혁신이나 발전들이 있는 부분도 있었는데요. 근데 과거의 재정 정책의 맹신과 또는 과거의 그 재정 정책의 규모를 봤을 때 재정 정책을 통해서 생산도 증가하는 그런 효과가 있었다라는 거를 우리 역사적으로 한번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장기적으로는 어떤 현상을 보여야 될까? 그때는 아주 70년대 당시는 물가도 인플레이션도 상당히 큰 문제였습니다. 중앙은행이 지금과 우리 뉴노멀이라고 하는 시절과는 아주 다른 물가 안정, 고용 안정을 얘기하는데 물가 안정을 위해서 이자율도 조절하고 싶은데 이자율 제로에 물가도 아주 안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 중앙은행은 할 일이 없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근데 대외 균형이나 아니면 안정적인 경제 발전에 대한 목표를 본다면 또 다른 시각으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브레튼 우즈 체제 하에 이제 고정 환율 제도 그거에 대해서 지금 고민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했었다. 그런 어떤 역사적인 흐름들이 있었다. 그래서 결국은 붕괴됐다. 그런 내용을 뭐 기본적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이번 시간에는요, 우리 고정환율 제도와 변동환율 제도에 흘러가는 역사적 과정들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쭉 해봤는데요. 그러니까 근본위 제도를 시작점으로 해가지고 양대 세계대전 사이에 약간 과도기가 있었고 브레튼 우즈 체제로 연결되었다까지 공부를 했습니다. 그 다음 부분은 이제 브레튼 우즈 체제 이후에 변동환율 제도를 받아들이고 변동환율 제도의 장점에 대해서 우리가 설파를 하고 거기에 대해 좋은 점에 대해서 고찰을 해보는 시간을 조금 더 가져보도록 할게요. 오늘 했던 부분들은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연결했던 부분들과 같이 고정환율 제도에 대한 어떤 부분들, 그다음 역사적인 어떤 서포트, 역사적인 흐름들 그런 거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브레튼 우즈 체제가 상당히 뭐 여러 가지 역사적인 과오들이 많은데 기본적으로 역사가 흘러갔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의 뭐 이론적인 배경이나 이런 것들을 쭉 설명할 수도 있는데 그 많은 고정환율 제도의 기본적인 문제점들을 극복하지 못했다라는 한계가 있고요. 거기에 반해서 IMF나 뭐 월드뱅크나 월드 트레이드 오거니제이션의 전신인 가트나 GATT까지의 그 기구 세 가지 아주 경제적으로 국제 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세 가지 기구를 그때 완성했다는 측면에서는 아주 큰 발전이었다고 보여지고요. 그런 어떤 시도들 때문에, 그리고 그때 당시의 경제랑 지금 당시의 경제가 좀 다르고 그때 당시의 경제 이론과 지금의 경제 이론이 아주 다릅니다. 그 차이점은 물론 있음에도 불구하고 통화 정책의 아주 유용성이라든지 어떤 방식, 합리적인 운영 방식에 대해서 개발된 것도 아주 최근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이제 그 노력들은 대단했지만 그때 당시에 이제 국제 시장에 대한 국제 거래에 대한 국제 금융 시장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었고 결국은 현재의 모습인 변동 환율 제도의 이행 과정을 거쳐왔다라는 것을 아주 간략하게 오늘 커버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정도로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그 다음 부분에 우리가 공부할 내용은 이제 변동 환율 제도의 이행과 거기에 흘러가는 과정들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